여러분은 혹시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괜히 기분이 이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분명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도 오래 보고 있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기분이 드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색깔이 유난히 어둡다거나 사람 얼굴이 전부 지워져 있다거나 도대체 뭘 그린지 알 수 없는 그런 그림들. 처음에는 뭐 그냥 애들이 그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뒤 그 그림 속의 장면이 현실에서 그대로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아까까지 평범하게 보였던 낙서들이 전혀 다른 그림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 현실이 되는 조금 기묘하고도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작가가 오래전에 우연히 구입한 책 한 권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작가 정환이는 10년 전에 어느 날 아동 미술에 관한 책 한 권을 구입합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을 다룬 책이었습니다. 평범한 미술 교육 서적이라고 생각하고 첫 장을 펼쳤는데 거기에 실린 그림 두 장에서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5살 여자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도화지에는 아이 머리처럼 보이는 검은 물체 하나와 커다란 도넛처럼 생긴 검은 원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붉은색 선들이 거칠게 뒤엎고 있습니다. 처음 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이게 애기가 도넛을 그렸나 아니면 물놀이 할 때 쓰는 튜브를 끼고 있는 건가? 딱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림 아래 짧은 설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는 유치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습니다. 사고 당시 아이의 머리는 트럭의 커다란 타이어에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시 그림을 보는 순간 아까까지 도넛처럼 보였던 튜브처럼 보였던 그 검은 원이 더 이상 도넛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트럭의 타이어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검은 물체는 아이의 머리처럼 보이고 그 사이를 뒤덮은 붉은 선들은 아마 사고 현장에 흩어진 피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그림인데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그림도 비슷했습니다. 이번에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한 명의 소녀가 서 있었는데 자세가 좀 어색했다고 해요. 한쪽 팔은 앞으로 뻗어 있고 다른 손은 그 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리도 자연스럽지 않게 엇갈려 있고 얼굴은 짙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지만 눈도 코도 입도 없었습니다. 몸 전체 역시 검은색과 갈색으로 뒤덮여 있었고 이 그림을 그린 소녀는 등굣길에 열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이 함몰되고 왼팔과 오른쪽 다리가 크게 부러진 채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그 그림을 다시 본다면은 처음에는 이상하게만 보였던 그 자세가 사고로 뒤틀린 자신의 몸을 미리 그려놓은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정화는 처음에는 당연히 이 책이 오컬트나 심리현상 같은 거를 다루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은 귀신 이야기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귀신에 대한 그런 걸 다루는 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림을 통해 심리를 연구하는 상당히 진지한 미술교육 전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이러한 그림들을 한 단어라고 지칭하는데 예고화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건을 예고한다는 뜻과 그림 화자를 쓴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책에서는 또 하나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6살 아이가 그림에 2개의 시계를 그려놓습니다. 하나는 오후 4시 10분이고 다른 하나는 오후 5시였습니다. 이 그림 또한 역시 아무 의미 없는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교통사고가 난 시각은 오후 4시 10분, 그리고 병원에서 숨을 거둔 시각은 오후 5시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하고 조금 이상하죠. 그리고 시점은 다시 정환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10년 전에 정환이는 위 소재들을 참고해서 어린아이가 그린 그런 기묘한 그림과 사건들이 연결되는 그런 호러이자 미스터리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소설이 거의 완성되어 곧 출간될 예정이었는데 정환이는 끝내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계속 누군가가 머릿속에서 그건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결국 정환이는 소설 집필 자체를 중단하고 예고하라는 단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정환이의 심정은 마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설 완성을 포기하고 몇 년이 지나자 주인공 정환이한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잊고 있던 예고화라는 단어가 자꾸만 정환이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옛날 잡지를 펴도 예고화 이야기가 나와 있고, 신간 책을 읽어보는데도 예고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느 날은 대학에 방문해 미술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예고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예고화는 책 속이 아니라 조금씩 정환이의 현실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미술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예고화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개념이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에 사람들이 그림의 의미를 끼워 맞추는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네, 솔직히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사람은 결과를 알게 되면은 원래는 아무 의미도 없던 것에서도 의미를 찾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술 교수 역시 우연이라고만 넘기기에는 너무 이상했던 사례를 하나 들려줍니다. 이 교수가 예전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분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아이의 그림이 유독 자주색을 가슴 부분에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 교수는 이 그림을 보고 혹시 이 아이가 폐질환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담임교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담임교사는 처음에 당연히 안 믿죠. 아이는 학교에서도 건강했고 겉으로 보기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정말 가슴 쪽에 결핵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례 하나만으로도 예고화가 실제한다고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찜찜한 이야기인 건 사실이죠. 얼마 뒤에 정환이는 오랜 친구인 영호를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자신한테 이상할 정도로 이 예고화라는 단어와 사례가 들려온다, 계속 마주친다,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영호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정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나도 예고화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어. 그리고 지금부터 영호가 들려줄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사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약 20년 전 시골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학교에는 신입 교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교사는 첫 발령을 받아 1학년 3반 담임을 맡게 됩니다. 책에서 교사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 교사는 8살 때 어머니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었던 시간을 옆집에 살던 한 10대 누나가 친동생처럼 돌봐줬다고 해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교사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특정 아이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 반 아이들 모두를 똑같이 대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반 아이들 가운데 이상하게 자꾸 눈에 밟히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현준이라는 아이였는데, 현준이는 말썽을 부리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신경이 쓰인다고 해요. 막 교실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혼자 현준이는 자기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고, 수업 시간에도 먼저 손을 드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질문을 하면 대답은 정확했고, 운동도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못하는 아이도 아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교사도 현준이는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아이들은 일주일, 길어야 2주 정도 지나면은 비슷한 성격의 친구 한두 명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현준이는 좀 달랐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대신 늘 자기 자리에 앉아서 스케치북에 그림만 그리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교사는 현준이가 감정 표현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우는 것도 크게 웃는 것도 못 봤습니다. 현준이가 보여주는 감정 표현이라고는 정말 가끔 입가에 희미한 미소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신기했다고 해요. 보통 이 나이 아이들은 좋고 싫은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현준이는 마치 무언가를 계속 감추고 있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교사는 현준이의 집으로 가정 방문을 갔을 때 학교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준이의 집은 새로 생긴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고 통학하기도 꽤 괜찮은 그런 길이었다고 해요. 다만 학교에서 현준이 집으로 가는 길에 신경 쓰이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집에는 사람만 지나가면 되게 사납게 지저대는 개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쇠사슬에 묶여있기는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막 목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정도로 달려들고, 이 교사도 순간 움찔할 만큼 사나운 개였습니다. 어쨌건 그 개를 지나 조금 더 걸어가자 현준이의 집이 보입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고 주차장에는 차도 2대나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도 꽤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런 가정이었죠. 현준이의 어머니는 교사를 무척 반갑게 맞아줍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권하셨지만 학교 규정상 가정방문은 현관에서만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교사는 정중하게 거절한 뒤에 밖에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사는 한 가지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늘 무표정하던 현준이가 어머니 옆에서는 계속 웃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교사 본인이 없었다면은 어머니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렸을 것 같은 그런 평범한 초등학생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현준이의 어머니가 먼저 물어봐요. 우리 현준이는 학교에서 잘 지내나요? 교사는 잠깐 고민합니다. 현준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이게 굳이 지금 꺼내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준이는 되게 얌전한 아이이고 수업도 성실하게 잘 따라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준이의 어머니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집안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셨습니다. 현준이 아버지는 출장이 되게 잦으셔가지고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어머니 역시 혼자 사는 시어머니를 돌보러 이웃 도시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준이는 혼자 집에 있는 날이 꽤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인지 어머니가 집에만 있으면은 현준이는 거의 항상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한답니다. 현준이 방은 2층인데도 숙제를 할 때조차 굳이 1층으로 내려와 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예외적인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현준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준이가 스케치북을 펼치는 순간만큼은 어머니가 2층으로 올라가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그냥 그림에만 모든 정신을 쏟아냈다고 하죠. 교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현준이는 정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가정방문이 끝난 뒤에 교사는 미술 시간에 아이들에게 과제를 하나 내줍니다. 오늘은 학교에 오는 길을 자유롭게 그려볼까요? 매일 지나오는 길, 늘 보던 풍경을 있는 그대로만 그리면 되는 그런 간단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림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교사는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이들은 예쁜 가게나 놀이터보다 자신이 좀 무섭고 공포스럽다고 생각했던 장소들을 훨씬 많이 그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아이들은 즐거웠던 기억보다 무서웠던 기억을 더 오래 기억하기도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현준이와 성준이란 아이는 똑같은 대상을 그렸습니다. 아까 현준이의 집에 갈 때 마주해야 됐던 그 사나운 개였습니다. 성준이의 그림에는 대문 안에서 목줄에 묶인 개가 이를 드러낸 채 짖고 있었습니다. 딱 실제 모습 그대로였죠. 그런데 현준이의 그림은 좀 달랐습니다. 대문도 있었고 쇠사슬도 있었습니다. 목걸이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가 없습니다. 쇠사슬 끝에는 빈 목걸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처음부터 거기에는 개가 없던 것처럼 보입니다. 교사도 처음에는 순간 고개를 갸웃해요. 현준이는 그림을 꽤 잘 그리는 아이였는데 이런 아이가 가장 중요한 대상을 빼먹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이내 현준이는 걔가 너무 무서워서 일부러 걔만 안 그렸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며칠 뒤에 성준이가 교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사한테 말하기를 선생님 그 무서운 게 있잖아요.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물어봐요. 그 개가 다쳤어? 아니면은 뭐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니? 그런데 성준이는 고개를 저으면서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대문은 그대로 잠겨져 있었고 쇠사슬도 끊어진 흔적이 없었어요. 목걸이도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피도 없고 뭐 들어온 흔적도 없어요. 근데 걔가 없어졌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교사의 머릿속에 현준이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쇠사슬 그리고 그 끝에 남아있던 빈 목걸이. 그림과 현실이 완전히 똑같아진 겁니다. 다음날 교사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현준이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말합니다. 현준아, 그 집에 있던 개 말이야. 어딘가로 가버렸대.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준이의 몸이 살짝 굳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지만 교사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현준이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책에서는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내려놓은 사람처럼 편안해졌다고 해요. 교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준이는 그 개를 정말 무서워했나 보구나. 그래서 목줄에서 벗어나서 멀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림으로 그렸나 보다. 그리고 우연히 그 바람과 현실이 겹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뒤 미술 시간에 새로운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번 주제는 놀이였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누구는 축구를 그리고 누구는 그네를 그리고 또 누구는 술래잡기를 그리고. 그런데 현준이의 그림은 좀 달랐습니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친구들은 있었지만 정작 현준이 자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한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붉은 원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사람 머리를 그리다가 말았나 싶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너무 둥그렇습니다. 무엇을 그린 건지 쉽게 짐작하기 어려운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교사도 처음에는 신경이 쓰여요. 하지만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 그림이란 원래 어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은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중 갑자기 한 아이가 그대로 쓰러집니다. 반장이 날아온 피구공에 머리를 맞췄다고 해요. 그리고 충격이 꽤 컸는지 뇌진탕 증세를 보였고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한동안 의식을 찾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건에는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운동장에는 분명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공을 누가 던졌는지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갑자기 공이 날아왔어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준이는 친구들과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앉아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제야 교사의 머릿속에 며칠 전에 봤던 그림이 떠오릅니다. 운동장,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검붉은 동그라미 하나. 학교에서 쓰던 피구공은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이게 흙먼지가 붙으면 검붉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그림 속의 동그라미는 바닥에 놓여있던 공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날아가던 피구공이었나 합니다. 교사는 현준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현준아, 그 그림에 그렸던 검붉은 동그라미 말이야. 그게 뭐였어? 현준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태양이에요. 듣고 보니까 태양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아이들은 태양을 그려보라고 하면 도화지 맨 위나 맨 구석에 그리잖아요. 현준이가 그린 태양은 운동장 바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교사는 마음 한구석이 계속 걸렸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일이 없이 1학기가 끝났습니다. 이후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현준이의 집에는 작은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몸이 편찮으셨던 친할머니가 현준이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혼자 거동하기 어려우신 상태라 1층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미술 시간의 주제는 여름방학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가족여행을 다녀온 이야기, 수영장에서 놀았던 기억, 캠핑이나 불꽃놀이 같은 추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현준이의 그림은 또 달랐습니다. 그림 속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가 한 분 그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교사는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게 잠든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았다고 해요.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한쪽으로 힘없이 기울어져 있었고 팔 한쪽은 침대 밖으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잠든 사람이라기보다 이미 숨이 끊어진 사람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교사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하지만 애써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를 보면서 아이의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본 뒤부터 교사는 현준이가 계속 신경 쓰입니다. 혹시 이번에도 정말 그 그림처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끔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말 현준이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현준이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셨을 때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견 당시의 모습이 현준이가 그렸던 그림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 한쪽으로 기울어진 머리, 그리고 침대 밖으로 늘어진 팔. 교사는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현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현준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과 할머니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 순간 머릿속에서 지금까지의 일들이 하나씩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줄만 남은 그림을 그리고 걔가 사라졌습니다. 검붉은 원을 그리고 반장이 쓰러졌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할머니를 그리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요? 교사는 또 하나의 공통점을 떠올렸습니다. 사라진 걔는 현준이가 가장 무서워했던 존재였습니다. 반장은 현준이를 자기 무리에 끼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준이가 싫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집으로 온 뒤부터는 어머니의 관심도 현준이보다는 할머니에게 쏠렸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현준이가 자신이 싫어하거나 사라졌으면 하는 대상을 그림으로 그린 걸 수도 있잖아요. 교사는 결국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미술 교육을 연구하는 대학 교수를 한 분 찾아갑니다. 그 교수는 그림을 한참 살펴본 뒤에 조용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그림을 예고화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인정받지 않는 이론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건지 그림이 먼저였던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중에 의미를 끼워 맞춘 건지는 끝내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수는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자면은 예고화는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해요. 교사는 집으로 돌아가며 예고화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예고화는 대부분 아이 자신이 일어날 병이나 자신의 죽음을 그린 경우였다고 해요. 그런데 현준이는 달랐습니다. 현준이는 자신을 그리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의 사람들은 다치거나 사라지거나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준이는 미래를 본 걸까요? 아니면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그림으로 그렸고 그 그림이 현실로 된 걸까요? 만약에 두 번째라면은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교사는 현준이한테 이제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해야 할지 한동안 고민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지금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생긴 적이 없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을 소풍이 끝난 뒤에 아이들은 이번에도 소풍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갔던 일, 도시락을 먹던 모습, 친구들과 뛰어놀던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현준이는 또 여기서 달랐습니다. 소풍 장소도 친구들도 자기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도로 하나를 그렸다고 해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도로 풍경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교사는 현준이 그림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괜히 끼어들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교사가 퇴근하던 어느 저녁날이었는데 교사는 그날따라 평소에 다니지 않던 골목길로 집을 가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고 합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처음 와보는 길인데도 어디선가 똑같은 풍경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기시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묘하게 무언가 하나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다고 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위화감 있잖아요. 교사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 한 대가 눈앞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교사가 만약에 두세 걸음만 더 앞으로 걸어갔더라면은 그대로 부딪혔을 거리였다고 합니다. 교사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죠.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 떠올랐다고 합니다. 현준이가 그렸던 그 소품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속 도로가 바로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교사는 아까부터 느꼈던 그 위화감의 정체도 깨닫는데 그림에는 있었는데 현실에는 없던 것. 그건 바로 오토바이였습니다. 교사가 이 길에 들어섰을 때는 분명히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준이의 그림에는 그 오토바이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리고 몇 초 뒤에 그 그림 속 오토바이가 현실에서 나타났잖아요. 마치 일주일 전에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 순간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사는 더 소름 돋는 사실을 한 가지 깨닫습니다. 이전 그림들에는 항상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림에는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교사의 모습이 어디에도 없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곧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그 그림은 누군가 교사를 바라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오토바이에 치이기 직전에 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속에는 교사가 없던 겁니다. 얼마 뒤에 현준이는 또 한 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번 그림은 도화지 전체가 짙고 탁한 푸른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위쪽에서는 일그러진 빛이 흔들거리고 있었고 작은 공기방울들은 천천히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참을 바라다 보니 이 그림이 무엇을 그린 그림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물속에서 수면을 올려다보는 그런 장면 같았다고 해요. 그 순간 교사는 다음 주 일정을 체크해보는데 다음 주는 아이들과 함께 시민 수영장에 가는 날입니다. 교사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그림은 자신이 물에 빠져 죽는 순간을 그린 거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일부러 몸이 좋지 않은 척을 해요. 열이 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수영장에 가기로 한 당일에는 고열을 이유로 결근합니다. 교사는 평소에도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수영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교사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습니다. 혹시 이거 미리 알고 피하면은 미래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닐까? 예고하는 운명을 알려주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라고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출근한 교사의 책상 위에 그림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현준이가 선생님과 약속한 그림이라면서 두고 갔다고 해요. 그런데 교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죠. 불안한 마음으로 그림을 확인하는데 손끝이 그대로 굳습니다. 왜냐면은 그림 속에서는 누군가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순간이 그 사람의 시점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울어진 시야, 뒤엉킨 난간, 그리고 그곳은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계단이었습니다. 네, 수영장은 안 가면 됐잖아요.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가 날 뻔한 길도 이제 피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달랐습니다. 교사인 이상 계단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사는 계단을 극도로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번이 되어 혼자 학교를 순찰하던 교사는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가던 그때 등 뒤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집니다. 발소리는 없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언가가 바로 뒤에서 함께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선명했다고 해요. 교사가 멈추자 그 기척도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희미한 기척이 본인을 따라오는 그런 경험이 계속 반복되었지만 그런데도 끝내 계단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점점 더 확신을 해요. 예고와는 미리 알고 대비하면은 피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교사는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교사한테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현준이가 물속 그림을 그렸을 때 교사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영장을 피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수영 수업이 많고 또 다른 수영장에서 그 그림이 현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교사는 결국 선을 넘어버립니다. 현준이의 그림에 직접 손을 댑니다. 원래 그림은 물속에 빠진 누군가가 수면을 올려다보고 있는 이런 장면이었잖아요. 그림만 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그 빈자리에 현준이의 모습을 직접 그려넣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현준이. 자신이 죽을 운명을 현준이한테 떠넘기려고 한 겁니다. 물론 교사도 정말 그림의 의미가 바뀔지는 확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그때 교사에게는 그런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겨울방학이 끝났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이들은 예정대로 수영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날 현준이가 물에 빠집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고 선생님들은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준이는 끝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사는 다른 초등학교로 전근을 갑니다. 겉으로만 보면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현준이는 죽었고 교사는 살아남았잖아요. 네, 정말 그림의 운명을 현준이한테 떠넘기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영호의 이야기를 듣던 주인공 정환이는 이야기 속 교사의 말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우선 교사는 현준이의 집안 사정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현준이 아버지가 출장이 잦다는 것, 현준이는 어머니 곁을 잘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어머니가 곁에 없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짧은 가정방문 한 번으로는 알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교사는 현준이 할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숨져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 한쪽으로 기울어진 머리, 침대 밖으로 축 늘어진 팔. 그런데 그 모습을 처음 본 사람은 현준이 어머니였잖아요. 현준이 어머니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면은 교사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정방문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게 아닐까요? 사실 교사와 현준이 어머니는 단순한 담임 교사와 학부모가 아니었습니다. 현준이의 아버지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두 사람은 몰래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준이는 아직 어린 아이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더라도 어머니를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그런 감정만큼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현준이의 그림 속 대상이 개, 반장, 할머니를 지나서 교사까지 향하게 되었잖아요. 이 교사는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현준이 죽은 뒤에 교사는 모든 게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림을 그린 아이가 사라졌으니까 그 그림의 힘도 함께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학교로 전근한 뒤에 교사는 퇴근길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예전에 현준이가 그렸던 그림이 현실이 된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교사는 수영장 물에 빠집니다. 간신히 구조되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현준이의 그림과 똑같은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아래로 굴러 떨어져 사망합니다. 현준이가 그렸던 그림들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이 될 차례를 천천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현준이가 죽었다고 해서 이미 그려진 그림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죠. 교사는 자신이 미래를 바꿨다고 믿었습니다. 그림을 미리 알아차리고 그 장소를 피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림 속 희생자까지 현준이로 바꿔버렸잖아요. 하지만 교사가 바꿀 수 있었던 건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준이는 정말 미래를 본 걸까요? 아니면은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의 미래를 그림으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정답은 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교사는 현준이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예정되어 있는 죽음까지 현준이한테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준이의 그림은 그 모든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현준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림은 끝까지 남아서 교사한테 예정되어 있던 장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까지 현실이 된 순간 교사도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은 그림으로부터 도망친 게 아니라 그림이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결국 사람을 무너뜨린 건 예고화가 아니라 살아남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 그림을 이용했잖아요. 어쩌면 이 작품은 예고화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준이의 그림은 정말 미래를 보여주는 예고화였을까요? 아니면 현준이의 감정이 현실을 바꾸고 있던 걸까요? 그리고 교사에게 일어난 마지막 사고들은 현준이가 남긴 저주였을까요? 아니면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는 정해진 미래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